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을 기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요구한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관문인 서울 경선에서 51.45%로 과반 승리를 이어갔고 2위 이낙연 후보는 36.50%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4만 8천여 명이 참가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를 득표하며 맹추격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누적 과반 득표를 저지하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1차례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4전 12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0.29%.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의 최고 전략은 원팀이라며 당내 경선 후유증 수습에 나섰습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막판 맹추격전에도 과반 저지에 실패한 이낙연 후보는 지지자들 앞에서 추후에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끝에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는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초 경선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 들어가자 권리당원 투표에서 연승을 거두며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후보 측과의 갈등 해소, 그리고 최대 쟁점이 된 대장동 의혹 돌파가 본선에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까지 11차례 경선에서 권리당원 평균 득표율 54%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막판에 출렁였지만 권리당원 투표 흐름은 일정했습니다.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완전히 불식시킨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본선 경쟁력 기대감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특유의 행정력과 추진력을 앞세운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실용적 민생개혁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이 후보의 당면 과제는 우선 경선 과정에서 갈등한 이낙연 후보 측과의 결합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 등 경쟁자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캠프 인사들을 이선 후퇴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국민의힘 게이트로 반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적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후보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도 이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본경선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무속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속 논란을 돌파하려는 듯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경책까지 챙겨온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습니다. 손바닥 왕자에 이어 천공 스승까지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성경학교가 나의 친구. 아니요, 이 성경책이 아니 우리 원래 집에도 몇 권이 있고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윤 후보가 범죄 공동체 의혹을 받는다고 비판한 홍준표 후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머리와 입을 세탁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지만 윤 후보는 캠프에 주의를 줬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같은 편을 뜻하는 깐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주고받은 말이 단합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일대를 돌며 당심 잡기에 주력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깐부는 동지인데 동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캠프는 자신을 음해했지만 자신은 팩트 외에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시비 소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나가면 시비 걸 게 참 많죠. 장모도 있고 각시도 있고 본인도 있고. 전북을 찾은 유승민 후보도 윤 후보의 실언, 무속 논란 등은 대통령으로서의 준비와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평소 생각이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선두주자 공세 대신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대부 업체와 깐부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보 알아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각종 뇌물과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먼저 오늘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기한을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유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돼 수감 중이었는데요.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쯤 유 씨를 재판에 넘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유 전 본부장과 유 씨 밑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현재 6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한 정 씨는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1호 주인이라며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유 씨에게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자술서 20장을 어제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이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제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업 자금의 90% 이상이 수표나 계좌이체로 관리돼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진실이 곧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배경과 민간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는 없었는지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또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에서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해 매월 1,500만 원씩 지급한 이유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불리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서 정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50억 약속그룹이나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번엔 경찰 출석 때 이용한 차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1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탄 건데요. 곽상도 의원은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토대로 공세를 편 적이 있죠. 정작 포르쉐는 자신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곽 씨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인 포르쉐 SUV를 탄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곽 씨 소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년 전 곽상도 의원의 포르쉐 발언이 회자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19년 8월,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딸 역시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실제 납입했고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20대의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비판이었지만 조 씨의 차량은 아반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아들의 행동에 부끄러움도 못 느끼냐며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산재 위로금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퇴직금 50억 원을 받고 수억 대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아들에게 곽 의원은 과거에 그랬듯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타고 있었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곽 의원 부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아래를 유지하며 잠시 확산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잡힌 건 아니라고 했지만 감염 양상이 예전과 다르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적 확진자 800명을 넘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집단 감염은 어제도 4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8월 말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확산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 관련 2명,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3명이 더 늘었지만 다행히 주말 사이 서울에서 신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4명으로 전날보다 300명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491명이 적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규모가 추석 연휴 직후보다는 줄었지만 정부는 확산세가 꺾였다고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의 위험성은 확실히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코로나 감염 시 중증화율은 3.2%, 치명률은 1.4%였지만 7월 이후로는 각각 2%와 0.3%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의 59.3%, 18세 이상 성인의 68.9%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차질 없이 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민간 합동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가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의 의류공장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서울 노들길에서는 트럭이 기둥을 들이받았는데 졸음 운전이 의심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공단 한가운데 한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연기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의 한 작업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업체 관계자 3명이 급히 대피했고 4,300제곱미터 크기의 공장과 작업복 완제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원단이 타서 그런지 불길은 안 보였지만 검은 연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고 기둥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보관돼 있던 양파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전남 무안군의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후 1시 반쯤에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의 한 폐합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1층 건물 대부분을 태웠습니다. 트럭이 기둥에 완전히 처박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체에 끼어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깁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서울 당산동 노들길에서 1톤 트럭이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됐고 후보 확정 직후 M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결선 없이 승리를 오늘 확정 지으셨는데요.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게 이길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많은 그 차이가 안 나서 정말로 국민들이 무서운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더 겸허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최종 선택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또 지금 역임하고 있지만 뭐 당에 아무런 지분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변방의 그 비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제 대선 후보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는 좀 기존의 정치적 흐름과는 좀 다른 또 새로운 길을 좀 가보자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 우리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이낙연 후보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이렇게 원팀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국민의힘의 과거 이명박, 박근혜 후보들의 그 경쟁 정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큰 상처로 남아서 우리가 원팀으로 가는데 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약간의 갈등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팀 정신을 좀 잘 살리고 또 민주당이 전통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좀 마음 낮추고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최대한 잘 모시고 또 함께 가는 길을 또 설득하고 또 부탁드리고 하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은 대장동 의혹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네. 후보님이 책임지실 문제다. 약간 이런 야당적 공세가 좀 거셉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안 했으면은 결국 이제 민간 개발에서 100% 그들이 다 취득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제가 고군분투해 가지고 그 개발 예상이 이게 70%인 4,400억을 환수했고 또 제가 부동산 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2년 지난 다음에 2017년에 또 1,100억 또 추가 부담시켰고요. 2018년 3월에 제가 사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2018년 이후에 뭐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뭐 분양가를 뭐 통제한다든지 또 뭐 추가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좀 추가 환수를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제가 그 후에는 성남시장이 아니었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다만 좀 추가하면 다행히 그때 만들어 놓은 청렴서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치였는데 만약에 정말 부정거래를 했다면 뭐 계약 다 또 협약 다 해제하고 불로소득 또 개발이익을 다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그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출석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저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제 당의 입장이 지금 그게 일단 경기도 사무도 아니고 또 후보가 아니고 단체장이기 때문에 일체 선거 운동이나 선거 발언이 금지돼 있어서 그 제약도 있고 당 지도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4명으로 후보를 압축을 했는데요. 그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경선 결과도 예측을 못하는데 야당 후보 경선 결과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기다려보고 또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우리 민주진영이 개혁진영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주장과 가짜 뉴스도 많은데 제가 우리 국민께 정말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것입니다. 정말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는가, 누가 이 불로소득을 편취했는가 이런 점들을 정말 조금 관심 갖고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정노게이트의 한 갈래였던 이숨 투자 자문 사기 사건에서 증발한 1,000억 원대 투자금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가 5년 만에 스트레이트에 털어놓은 내용과
돈의 행방을 담고 있는 이숨 투자자문 송창수 대표와 측근들의 녹음 파일을 단독 공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에서 DB가 우승 후보로 꼽힌 KT를 꺾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허웅 선수가 26점을 올리며 팀의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근육량을 늘리며 체력을 보강한 허웅은 첫 경기부터 펄펄 날았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드리블 돌파와 속공을 마무리하는 재치 있는 패스 등 움직임이 가벼웠습니다. 정확한 3점포까지 터지자 이상범 감독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달라진 허웅의 진가는 KT가 맹추격을 시작한 3쿼터 후반부터 더 빛났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고 결정적인 3점 슛을 꽂아 넣었고 상대 수비가 달라붙을 땐 스피드로 골밑을 파고들었습니다. DB는 26점을 올리며 승부사로 거듭난 허웅과 15점에 6리바운드를 기록한 김종규의 활약으로 첫 승을 올렸습니다. 삼성도 접전 끝에 LG의 추격을 뿌리치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프로농구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삼성에 입단한 이원석은 데뷔전에서 10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 선수가 전국체전 자유형 50m에서 고등부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첫 대회인 전국체전 자유형 50m. 황선우 선수 예선에서 22초 27로 이미 고등부 대회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결승에선 0.04초를 더 단축시키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한국 신기록엔 0.07초 모자랐지만 이어서 열린 개영 800m 경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2.7초 뒤진 채 마지막 주자로 물에 뛰어들었지만 2위와의 격차를 오히려 4.97초 벌리며 역전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쉬는 동안 머리 색깔이 달라졌는데요. 황선우 선수 수영에 전념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 대신 실업팀을 선택할 거라고 하네요. 자영 50이 제 주종목이 아닌데 예선 결승 둘 다 제 기록을 단축시켜가지고 정말 만족하는 경기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있는 아시안게임이랑 그다음에 있는 파리올림픽을 위해서는 실업팀을 가고 일단 제 원정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를 원해가지고 그런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황선우 선수는 모레 개인 혼영 200m에서 다시 한번 한국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프로야구에서 NC가 두산을 꺾고 키움 SSG와 함께 공동 5위가 됐습니다. 가을 야구 티켓을 향한 중위권 경쟁 정말 치열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사뭇 다른 휴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은 종일 흐리고 비도 오락가락 내렸는데요. 반면 맑은 남부지방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마치 여름으로 돌아간 것 마냥 더웠습니다. 이처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또다시 역대 10월 기준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오늘 낮 대구의 최고 기온이 31.8도, 광주가 30.7도까지 치솟아 8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고요. 서울도 예년보단 높은 24.3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밤새 충청과 남부지방에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꺾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충청 남부에 20에서 60,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은 5에서 30mm 안팎입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이면 잦아들겠는데요. 그 밖의 전국은 모레까지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남부지방도 1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날은 갈수록 더더욱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인 아직도 반팔 입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부터는 긴팔이나 겉옷을 챙겨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